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랜덤이란 말을 아십니까? 무작위라고 하죠. 어떤 의도도 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행해지는 일입니다. 인생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흔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말하지만 어디 뜻대로 되던가요? 차라리 될 대로 되라고 돌아앉으면 풀려나갑니다. 순리라고도 하죠. 그렇지만 방임은 걱정스럽고 아등바등 매달리는 것도 싫습니다. 문제는 이 둘의 황금 비율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매달려야 할 일은 바보처럼 그냥 잘 되기만을 기대합니다. 애를 써도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일에 전전긍긍 밤잠을 설칩니다. 노련함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저만 이러고 삽니까? 선택과 집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아침입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100세 노인이 창문을 넘어서 도망쳤다는데 이 노인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박현경 씨한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분이?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창문 너머 도망치 100세 노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잠깐 요약해드리면 알란 칼손 100세 노인이 그 양로원에서 도망쳐서 갱단의 여행 가방을 우연히 훔치고 생일 파티를 앞두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도망친다기보다 이제 여행을 가는데 그를 수소문하는 경찰들이 따라오고 네. 그다음에 갱단도 따라오고 그 와중에 조력자들 한 명씩 만나면서 돈을 나누면서 로드무비 형식으로 따라가고요. 그 사이사이에 100년간에 이어진 이 생애 동안에 알란 칼손의 생애가 펼쳐집니다. 네. 유명한 이제 세계사적인 인물들과 세계사가 펼쳐지죠. 네. 그 만나는 그러니까 돌발 질문인데요. 네. 그 100세 노인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세계사적인 인물들은 제외하고 그 조력자도 되고 하는 길 위에 만난 사람들 중에 진짜 친구가 있었을까요? 그 중에. 100세 노인은 다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던데요. 아, 본인은 진짜 친구라고 네, 생각을 한다. 네. 아니, 문득 저희들 그 인생과도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중에 누구가 나의 진정한 친구일까. 읽으시는 분들은 그걸 한번 따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을 한쪽에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거죠. 읽으면서 이렇게, 누구, 어디에서 만난 누구, 어디에서 만난 누구. 뭐한 누구 이렇게 해서 몇 명 이렇게 노인이 실제로 같이 행동하게 되는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을 같이 겪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적어놓고 다 읽고 나면 이제 알잖아요. 이 인물들에 대해서.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은 누가 있겠다. 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내 친구는 누구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책을 또 이렇게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여기 역사적 인물들도 만나지만 알란 칼손이 이제 그 조력자들 한 명 만나면서 여행을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조력자들이 다 실제로 보기에는 좀 루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도둑 같은 사람도 있고 평생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욕쟁이 예쁜 언니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안슈타인의 배다른 동생이 있었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과거 속에 나온 사람이긴 한데 거의 전응아 수준이에요. 착한데.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 100세 노인의 옆에 있으면서 변화가 되거든요. 성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달라져요. 삶에 대한 태도도. 네, 100세 노인을 따라서 같이 행동하다 보니까 전혀 선입견 없이 어떤 상황이든 뭐, 이 일이 일어나면 다음에 어떻게 하지? 뭐 걱정할 때 100세 노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 시간을 보내는 건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 본댔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네. 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대통령하고 만남인데 네. 그 대사로 간 거예요. 이제 뭐 아는 사람이 이제 주변 사람이 네. 거의 이제 백치의 부인이었는데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뭐 어떻게 할까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내일 그때 당해서 해보자. 닥치면. 예. 네, 근데 또 잘 일이 술술 풀려요. 걱정 안 했는데. 오늘은 그냥 술이나 마시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망신을 당한다고 막 고민을 하고 네. 실제로 또 이렇게 너무 준비가 없었으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엉뚱한 실수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저도 조금 이제 그게 이게 저한테도 와닿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애써도 해결 안 될 고민이 한 5% 있다 그래요. 네. 최소한. 네. 근데 그 고민에 자기 그 정열의 한 95%를 쓴답니다. 아.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애써서 해결할 수 있는 95%에는 5%밖에 못 쓰고 네. 실제로는 이 도저히 안 될 5%가 너무 걱정스럽고 막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러는 바람에 거기에 자기 에너지의 95%를 쓴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배분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잘 안 됩니다. 그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돈가방 트렁크를 말씀드렸더니 복권 얘기하셨잖아요. 이 보통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산다. 그게 이제 그 돈을 그래요. 어디에 쓸까를 그 5%에 95%의 열정을 쏟아서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 노인처럼 꽤 깔끔하게 너도 알게 됐으니까 너 반 줄게. 또 알게 3분의 1 나누자. 뭐 다 동의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도. 100살쯤 살았으면 75억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 그럴까요? 조금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100살쯤 되면. 네.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더 줄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게 우리 재벌들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S그룹의 회장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벌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벌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자존심의 문제로 보고 나의 능력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없어서 버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게 그런 적이 없어갖고 제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저는 뭐 그런 상상이 안 되고요. 다만 한국이 생긴 이후로 최대 부자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최대 부자죠. 근데 참 허망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별거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돈이 참 별게 말씀하신 아니구나. 대로 전혀 감을 못 잡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S그룹 회장님이 입는 옷이 3,000만 원짜리랍니다. 양복이. 무슨 뭐 히말라야 무슨 산양에 목 어디서 어디까지에 있는 털만 뽑아서 만든 순모 양복에 3,000만 원씩 이렇게 한다는데 참 그렇죠. 어지간한 사람의 연봉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건데. 그러네요. 네. 왜 얘기가 일로 왔습니까? 단벌 신산 아니실까요? 네. 다시 창문으로 뛰어내리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영화가 개봉을 곧 하는데 이 사람의 일대기를 알란 가준의 일대기를 다 넣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빠진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김정일, 김일성 부자 만난 한국 전쟁, 그리고 중국 이제 내전. 그다음에 뭐 발리 아궁 화산 폭발 사건 뭐 이런 부분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게 한 50대에 축약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빠지고 뭐 스파이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국의 스파이로 러시아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게 60대가 넘어서 하는 건데 이 영화상에서는 50대 하는 걸로. 그럼 러시아도 이렇게 풍경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블라디보스톡도 폭파시키거든요. 이분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제가 얻은 교훈은 9살 때 학업을 포기하거든요. 중단하거든요. 이제 삶이 어려워서. 그리고 노동자 생활을 해서 공장에 들어서 노동자 생활을 하는데 그때 배운 기술을 조금씩 발전시켜서 그 폭탄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집에서 폭탄 실험을 하다가 옆집에 식료품 주인이 지나가는데 그 차가 폭발되면서 이제 죽은 거죠. 그러면서 정신병원에 수용되거든요. 왜 그런 거 사이코 뭐 이런 사람들을 분석하는 정신병원에.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자손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이제 의사가 거세를 하는 거죠.
그 정신병에서 나온 다음에 이 알란 칼손이 평생을 살아가는 주 무기가 되는 수단이 폭탄을 제조하는 폭탄 기술입니다. 제조. 그걸로 뭐 원자폭탄 만드는 데도 힌트도 주고 스페인 내전 때 뭐 그 파시스트인 프랑코 총통이라고 해야 되나 장군. 총통이 네, 도와줍니다. 살려줍니다. 다리를 폭파하라고 시켰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려준다거나 그 친구가 된다거나 계속 러시아에도 이제 그 같이 가서 원자폭탄 만드는데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로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언어도 배우고 언어와 기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세상 사는 게 굉장히 그렇죠. 평이하게 흘러가는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문제고 작가의 상상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장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랑코 총통이 다리를 건너오는데 폭탄 설치돼 있으니까 건너오지 마라. 이런 한 장면들을 엮어낸다는 게 우리가 읽을 때는 쉬워도 백지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저 500여 페이지를 쓴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100만 부 팔릴만 하네요. 네, 그리고 저자의 어떤 그 만나는 현대사의 주역들에 대한 그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자기의 그 나름의 해석을 약간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탈린은 굉장히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그리거든요. 도와주려고 만났는데 갑자기 조그만 일에 삐져서 막 발광하는 스타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안 도와주는 걸로. 그래서 결국 뭐 수용소로 간다거나 원자폭탄 만드는데 안 해주겠다 이래서. 그리고 뭐 그 입에 김정일이나 김일성 같은 경우는 좀 우호적으로 좀 냉철한 사람으로 그리더라고요. 그 김일성은 굉장히 냉철하게 저는 읽으면서 김일성이 이렇게 냉철한 사람이었나?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김정일은 어린 시절의 김정일인데 굉장히 영리한 친구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정보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학식과 인품과 물론 인품은 또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작가는 또 그 나름 스웨덴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개인 있고요. 생각과 이렇게 섞어서. 네. 그래서 그냥 조금 뿌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북한 사람이긴 하지만 북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김정일, 김일성을 좀 좋게 그렸구나. 이 무슨 또 저 국소주의인지 그런가 봐요. 괜히 이상하게 그런 게. 근데 영화에서 빠졌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고요. 또 한국 사람을 이렇게 다 바보 멍충이로만 그려놨으면 솔직히 불쾌할 것 같아요. 네, 모든 여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 가장 냉철한 인물처럼 보여져요. 김일성이. 한국 사람들을 그래도 좀 좋게 보는 성향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뭐 흥분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제 알란 칼손이 좀 속이려고 김일성을 스탈린이 날 파견했다. 나는 그 러시아의 원수다. 뭐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냉정한 태도로 침착하게 대응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은 우습게 봤군. 아니죠. 한국 사람을 좋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요. 그렇죠. 네, 극중에서 우습게 본 거예요. 다른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 다 넘어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그 월마트가 망해서 나가고 까르푸가 망해서 나간 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네. 아울러서 화교가 확실하게 자기네 영역을 구축하지 못한 곳도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지독한데요, 여기. 아주.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지만 이 독한 사람들이 마주 앉아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도 뭔가 좀 이렇게 세계적으로 100만 부씩 팔리는 책들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재미있지만 전 이제 캐릭터가 하나하나 다 살아있듯이 재미있었는데요. 이 저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낀 게 그냥 하나하나의 캐릭터만 가지고 또 소설을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운전기사를 하게 되는 이제 100세 노인을 데리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되는 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까 율리우스를 폐역에서 만나서 둘이서 같이 움직이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둘이 다니려니까 힘드니까. 힘들죠. 그 율리우스가 조금 그 수완이 있어서 핫도그를 사러 갔다가 되게 이상한 그 시골인데 핫도그를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근데 그 100세 노인은 걸음이 느리니까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 사이에 벌써 협상 다 끝내서 그 핫도그 장수에 1988년식 은혜색 메르세데스를 10만 크로나에
기사 포함해서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 기사 딸린 벤츠를 네, 근데 사는군요. 그 알고 봤더니 그 벤이란 기사는 그냥 기사인 줄 알았더니 50살 정도 먹은 사람인데요. 나중에 자기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삼촌이 계셨는데 삼촌이 이제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있다. 그래서 갔더니 유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두 형제가 학업을 맞춰라. 동시에 맞추면 그때까지 장학금을 다 줄 것이며 생활비만 다 줄 것이며 학업을 동시에 맞추면 그 맞췄을 때 유산을 상속하겠다. 어마어마한 유산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둘 다 이제 공부에 취미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은 빨리 그 돈을 받을 욕심에 용접공 학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생인 이 베니도 용접공을 시작했는데 자기는 그 취미가 없어서 그걸 그만두고 그다음부터 진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장장 30년 동안 거의 학위를 딸 뻔한 일을 수의사, 의사, 뭐 역사가 모든 공부를 다 하거든요. 전방위로. 확실해지긴 하네요. 30년 뒤에 변호사가 연락이 와요. 네. 유산이 다 바닥났다. 그 학업을 돈을 대는 동안. 학비 되는 동안. 네. 예. 그리고 형은 그동안 계속 이제 학업을 용접공을 끝냈기 때문에 돈도 못 받고 장학금도 끝났고 거의 자기 혼자 살았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랑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30년 동안 거의 학위를 딸 뻔한 이제 베니가 30년 지나서 이제 유산이 떨어졌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핫도그상살 차린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첫날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 줄거리 하나하나가 다 네,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 그래서 그 모든 이제 상황상에서 이제 나중에 예쁜 언니가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뭐 아팠는데 또 거의 수의사가 될 뻔했었기 때문에 막 고쳐주고 이러거든요. 저분 이렇게 개콘 작가로 좀 초대를 하면 한 코너 드리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네, 영화도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코미디잖아요. 네. 얼마나 재밌게 그렸을까. 책도 보면서 이렇게 웃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사로 나오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언뜻 놀란 거는 학업을 맞춰라라고 했는데 하나는 용접학원을 마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학업을 마친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변호사는 3천엔 남긴 유언치고는 좀 너무 짧은 학업 아닐까라고 했지만 어쨌든 학업이니까 인정했다라고 했는데 동생인 베니가 그 30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죠. 미련하게 학업을 너무 확대 해석했나 봐요. 너무 살기 편했던 거예요. 공부도 하니까 생활비 나오고 장학금 받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공부가 제일 쉽죠. 근데 형은 억울했던 거죠. 네. 돈을 누가 학비와 생활비를 대준다면 공부하는 게 제일 쉽죠. 사실 자기 혼자 하는 거니까 나와서 딴 걸 하면 사람과 부닥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람과 부닥치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관계가. 나머지 혼자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물론 제 성격 탓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진 편이에요. 낚시. 낚시도 혼자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볼링도 혼자 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볼링을 열심히 치러 다녔는데 그래도 혼자 가서 한두 게임 하고 올 수 있으니까 볼링 같은 거. 주로 혼자도 가능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탁구다 이거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탁구 치러 가고 싶은데 마땅한 나와 같이 마음이 맞을 만한 동반자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주체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낚시는 내가 가고 싶으면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을 때.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갔으니까 내가 배 안 고프면 밤새도록 밥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무섭잖아요. 저는 밤새 아무도 없는 저수지에 혼자 밤새 앉아 있고 그래요. 자기가 좋으면 무섭지 않아요. 네. 자기가 좋으면.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식 때인가, 언제 첫 한식 때일 거예요. 사람이 많고 교통통제를 하거든요. 일방통행으로.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다 모여라 그랬어요. 내가. 환해지면 통제하니까, 환해지기 전에,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사실. 캄캄한 새벽에 공동묘지에 모여라거든요. 근데, 그전 같으면 못 갔을 텐데, 아무 두려움이 없이, 그 캄캄한 새벽에 그 공동묘지로 올라갔어요, 저도. 안 무서워요. 나중에는 무서웠죠. 나중에는 가면 섬뜩한 느낌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안 무서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바로 그 해였으니까 네. 애절함 때문에 네, 네. 그런 두려움이 들어올 네, 만한 틈이 그렇죠. 없었어요. 다른 감정이 압도하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캐릭터 여기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 그냥 하나의 소설감이 될 만한 안 웃을 수가 없겠네요. 네. 예. 이 저자가 48년 동안 내가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할 만하겠다. 예, 한 권에 다 쏟아부은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메모도 해놨었을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들이나 그렇죠. 기자 생활도 했으니까 그동안 만났던 캐릭터들 그런 하면서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맨 뒤에 보면 복습해보는 알란의 100년 연보라고 해서 이제 책을 다 읽었는데 너무 많은 세계사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그걸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주인공에 맞춰서. 그래서 뭐 간단히 그냥 이렇게 요약해드리면 뭐 영세에서 24세까지는 10살의 나이에 포격해서 취직했다. 그러다가 뭐 정신병원 수용된다. 24세부터 34세는 뭐 스페인 내전의 와중에 프랑코 장군의 목숨을 구한다. 그리고 34세에서 40세 때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로스 알로모스 그 국립연구소에서 웨이터로 일하다가 이제 그 핵폭탄 개발에 단초를 주고 그 부통령 해리 트루먼과 친구가 된다. 네. 근데 읽어보면, 이렇게 읽으면 황당한데 책 내용을 읽으면 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40세, 42세 때는 그 장개석의 이제 아내인데 숭메이링 여사를 돕기 위해서 뭐 중국으로 떠났다가 또 뭐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좀 이제 길을 달리해야 됐다는 찰나에 또 장칭이 나타나서 장칭을 구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의 부인은 장칭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42세부터 43세는 이란의 비밀경찰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43세에서 48세 때 러시아 과학자 포포프를 따라서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을 만나고 그 이제 아까 스탈린의 어떤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삐졌다고 했던. 네. 그래서 반동으로 몰려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노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48세에 블라디보스톡 수용소를 탈출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만나고 마오쩌둥이 또 있었거든요. 거기 마오쩌둥 도움으로 위험을 벗어나고요. 그리고 48세에서 63세는 발리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 그 아까 제가 아인슈타인의 배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 아인슈타인의 그 배다른 동생의 부인이 있거든요. 부인이 정치가가 돼요. 발리에. 그래서 또 그 부인을 따라서 파리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통역으로 일하다가 존슨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 스파이로 또 일하게 됩니다. 그거 진짜로 이렇게 시리즈로 엮어서 개콘에서 한번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영화 개봉되고 나서는 그렇게 또 영화 하고 나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스파이 활동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양로원에서 도망치는 걸로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다 그렇게 겪어서 양로원에 와서 양로원에 왔는데 규칙적인 활동을 해라. 백세 생일을 앞두고 그 이제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이 정해지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냥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죽지 말고 나가서 죽어야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트렁크 문제로 해서 온갖 모험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 상상력. 그리고 영화가 의상비가 많이 들었겠네요. 그 예고편을 봤는데 의상비는 그렇게 이제 이게 시대나 나라나 이런 게 많으니까 러시아 갔으면 또 그쪽 사람들 옷 쫙 해서 입어야 되고 1905년에 출생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주인공이요. 그래서 다 양복 입고 있던데요. 아니 이제 배경이 바뀔 때마다 어쨌든 각 나라에 가면은 또 뭔가 그 특색 있는 의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의상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그럴 거였습니다. 배경이야 뭐 있는 걸 쓴다 하더라도 나오는 하다못해 엑스트라들까지도 의상을 맞춰야 될 테니까. 근데 제가 오늘 자꾸 왜 이게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 100세도 늦지 않았는데. 그러네요. 100세도 늦지 않고. 지금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반이나 남았는데 끔찍하네요. 예쁜 언니 43세 언니가 나 너무 많이 살았고 이제 뭐 인생에 뭐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안 그럴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00세 노인을 보면 안 그럴거란 말이 아직 너무너무 젊잖아요. 83세면. 그게 이제 숨은 뜻도 되겠네요. 그 책을 읽으면서 실컷 웃고 책을 덮으면서 그래 100세 노인도 답답하다고 새로운 뭔가를 위해서 창문을 뛰어넘는데 나는 이제 몇 살인데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웃음과 재미와 교훈과 역사와. 아니, 교훈까지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소설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이제 자기가 느끼는 거. 이거 나는 그럼 뭘까? 그런 게 좀, 이게 사람마다 네. 촉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백세 노인도 이러는데. 일종의 교훈일 수도 있고, 나름의 어떤 깨달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니까 네.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네. 얼마나 유머와 위트가 있냐면, 이제 그 주인공, 주인공 따라가는 여러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얘기인데요. 성경책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책 맨 뒤에 어떤 사람이 아기를 품고 네. 뭐라고 썼냐면,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이렇게 쓴 거를 엄청난 장정으로 해서 금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수천 권을 네.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걸 이제 인쇄를 맡겼던 사람은 화가 나서 다 버리라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 책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해피엔드로 끝나는데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행복하게 책 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각하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 신중함이 좋지만 때론 산들바람처럼 가볍게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좋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하게 준비물을 챙기는 자체가 즐거움이 되겠지만 지갑 하나 들고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을 보내는 일정이라면 그냥 홀가분하게 가서 현지 음식을 음미하는 겁니다. 비용요. 싸고 만난 집들은 미리 검색하셔야죠. 우리 모두가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세 노인의 행적을 따라가며 웃음과 긴장으로 하루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이란 몸을 이동시키는 일만으로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나면 그게 여행이죠. 비용 대비 효과 만점인 책 속으로의 여행을 권합니다. 세월호 때문에 지치고 크게 웃으면 왠지 죄라도 짓는 것만 같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행복은 행복대로 챙기고 아파할 일은 끝까지 기억하고 분노해야 마땅할 일이라면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복잡하면서도 의외로 단순하죠. 저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단순한 게 인생이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